근대기상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온 얘기가 해관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해관이라는 1876년에 개항을 하고 1876년 개항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배들이 개항장의 상황이 궁금해져요. 함부로 들어왔다가 안개 때문에 못 들어오면 어떡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개항기에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개항장으로 만들었었던 부산 제물포 원산에서 기상 관측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게 요 데이터가 매일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람의 방향,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미터가 저게 나오고 템퍼러처가 나오고 클라우드 양은 얼만큼인 거 나오고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매 정해진 시간마다 부산 제물포 원산이 똑같은 양식으로 쭉 가요. 그런데 이게 왜 영어로 쓰여졌느냐, 이게 베이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걸 다 측정을 해가지고 전신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정리한 겁니다.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런 양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을까, 어떻게 쟀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쪽으로 남아있는 사료가 없어요. 근데 보면 온도, 기압, 습도, 온량이에요. 조선시대까지는 모든 일기에,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도 오늘의 기후가 어땠어? 가 쓰여집니다. 모든 정부 문서에 정부에 보고하는 양식 또는 자기가 쓴 일기는 항상 그 날씨가 들어갑니다. 날씨가 들어가요. 그게 항상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도구로 쓰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전통시대에는 그냥 치고기 맨날 이제 그것도 들어가지만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이게 맨날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어디서 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임의적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강우량보다는 기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뭐뭐에 대해서 그 바로미터는 뭐잖아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압계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 하루 3번 이상 정해진 시간에 진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제 그 몇 번을 잴 것이냐 하는 것은 지점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매저하는 도구들이 습도계, 풍향계, 기압계, 온도계 아주 정확한 수치 들어가죠.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도구들. 이거는 습도계예요. 이거는 기압계예요. 이거는 풍향계예요. 풍향계인데 이건 자기 기록이에요. 돌아가면서 이게 디디디디 하고 이제 그게 쓰여져요. 여기 아래에 보면. 온도계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지표면을 재는 거. 핵심으로 들어가요. 바닥 속같이 들어가요. 누가 됐을까 이거? 한성순보나 한성주보나 또는 이제 그 시대에 쓰여진 책 박물신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박물신편이 이거에 대한 얘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한성순보는 사실은 1884년 즈음 해가지고 개항장을 열 때 이 한서침 이제 온도계고 뭐 이런 풍호침 습도계인데 이런 것들은 설명이 쭉 나와요. 아마 이 해관에서 근무하는 관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신문에 보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또 이게 그냥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사관들이 했을 수도 있겠다. 온도계가 실제로 상당한 양이 돌고 있었다라는 게 나와요. 무역 통계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요. 이 해상 관측을 이제 무역 때문에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기선이 들어오면 항만 구축이 다시 돼야 됩니다.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요. 서해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교수관만이 차가 크다. 이 기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뻘에 박혀버리는 거죠. 일본 제국 기상망, 서구 제국들이 기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재야 돼. 같은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이게 18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로 쫙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WMO의 전신인 인터내셔널 메테오로지 오르가니제이션까지 만들어지죠. 왜 이런 게 만들어지냐면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크림 전쟁이 1854년
폭풍우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선박이 침몰되고 파손됐어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무선통신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득을 본, 거기에서 영국이 끊임없이 이 움직이는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을 그 일본한테 줍니다. 일본은 기상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보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기상 조건을 이용한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기상 데이터하고 전신이죠. 그때 이미 그러니까 일본은 상당한 양의 한반도에 적의를 하게 되는데 러일 전쟁 때는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또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연결이 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대략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갈공명이 된 거예요. 1905년에는 됐죠, 이제. 이런 식의 그림까지 그려낼 수 있는. 1930년대인데,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근데 안에 네트워크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들한테는 내지의 네트워크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 상황이다. 항구를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구나. 이게 30년대에 만들어진 천기도입니다. 전통과 달라진 점은 특정, 도구, 특정 지점 이것으로 이제 연결돼서 네트워킹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드디어 해방이 됐어요. 기상에서 현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방이라고 굳이 않습니다. 그 일기예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필요해지는 시점은 사실은 1970년 정도가 아닐까.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 자동 계측 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WMO에서 각 국가와 지점들을 지정한 게 전 세계적으로 5만 군데예요. 그 지점에서 매일 똑같은 정보들이 같은 시각에 생산돼가지고 쫙 모여들어요. 우리가 제대로 잴 수 없는 바다, 뭐 이런 것들에서도 자동 계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심해, 대기권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레이더 이런 것까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기상 상황을 정보하고 수집해서 슈퍼컴퓨터가 이걸 작동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는 해주는 일은 그 수치 예보 함수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해내는 작업이 이런 거죠. 여기 좀 틀리고 여기서 생길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 또 정리를 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보관들이 모여가지고 난다 긴다는 예보관들이 나와서 아침마다 맨날 씨름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 한반도 기상 조건을 정말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버밍엄이나 런던처럼 평지대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는 팬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특히 요새는 이제 그 코리올 효과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생기고 특히 반도잖아요. 대관령 갈려있죠. 산지가 70%예요. 예보를 정확하게 3시간 단위로 동네 단위로 맞추겠다고 하는 것조차 보면 왜 저러지? 욕먹을 짓을 사서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서 예보의 중요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에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공업도 마찬가지고 유통에 대한 그 우리나라는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1959년 9월 16일 사라 태풍 일기도를 이렇게 하나 봤는데 이게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올림픽 할 때 우리가 이제 피부로 이게 이제 맞구나. 1945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상 행정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바꾼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상 행정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사실은 60년 정도로 봐야 된다. 기상학자나 이런 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다 보내죠. 예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축구소에서 일했었던 분이 미군 그러니까 가가지고 몰래 그 상하이로부터 오는 무선 전신을 듣다가 그래서 이쪽으로 알리려고 하다가 간첩 혐의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65년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제도 자체가 정비가 되고 근데 그게 1958년에야 비로소 서울대 기상학과가 생겨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관측소 측에서 이제 단위에서 6번을 재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재요. 그래서 그거를 야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고 나간 메모지에다, 그러니까 양식이 있겠죠. 거기다 기록합니다. 그럼 이제 하루를 딱 적어낸 다음에 그거를 또 정리를 해요. 야장에서 가서 한 것이 데일리 리포트에 이제 정리가 되죠. 데일리 리포트에서 정리가 된지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사인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순 단위, 옛날에 10일 정도 해가지고 다시 또 모여요. 그 다음에 그게 월보가 돼. 일보가 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보가 됐었을 때 평균값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제일 높은, 온도가 제일 높은 날, 제일 낮은 날. 그래서 월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연보로 쌓여요. 또 데이터가 통계가 되는 거죠. 쭉 평균치가 나오죠. 그게 30년치가 모여야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기후가 변한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30년 단위에서 굉장히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이제 그 긴 장마를 겪으면서 정말 해와 우리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위기까지 겪고 끊임없이 홍수지고 막 이랬었지만 사실은 지금 남태평양의 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 온도가 0.5도가 올라가면 70cm 정도가 수면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정보가 공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섬겼던 태도가 어쩌면 맞는 거 아닐까. 30년 데이터 묶인 게 기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예년 기온보다 0.5도 낮습니다, 높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예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의 값이라는 거예요. 작년 것이 아니라 한국적 수치 예보 시스템도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확한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측후에서 기상은 섬기고 전쟁하고 그다가 누리고 바뀌는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